자, 서양 문헌 분류사 시작하겠습니다. 잔소리 잠깐 할까요? 자, 첫눈 보신 적 있나요? 거의 대부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첫눈. 보통 첫눈은 아쉽게 안 쌓이더라고요. 보통 그냥 첫눈이다, 일리에 나와 봐 이럴 때쯤 되면 끊쳐 있죠. 그쵸? 첫눈이 펑펑 내리는 걸 정말 못 본 것 같아요. 보통 오다가 말죠. 근데 우리 실력이 느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이제 눈 내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좀 쌓이는가 싶으면 금방 없어지는 것 같아요. 공부를 했는데 다음날 일어나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눈이 녹듯이. 그렇죠? 이런 느낌 너무 많이 받아요. 올해도 실력이 쌓이지 않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보통 그냥 이유는 뭐예요? 하다가 말았기 때문이에요. 하다가 말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제가 지구력을 되게 중시하는데, 공부는 하다가 멈추면 당연히 눈이 내리고 놔두면 녹잖아요. 그런 식으로 녹는 거랑 같은 겁니다. 자, 그만두는 이유도 있어요. 그만두는 이유가 방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실력이 향상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향상되는 것 같지 않은 거랑 향상되지 않는 거랑은 다릅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시는 게 향상되는 것 같지 않다, 같지 이런 말을 꼭 넣을 거예요. 향상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단정하지도 않아요. 근데 실력은요, 제가 보니까 실력은 계단식으로 향상되더라고요. 계단식으로 향상되더라고요. 큰 돌 들어 올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어깨, 그 다음에 위로 번쩍 드는 거죠. 어깨까지 들었다가 자, 하나, 둘, 셋 하고 번쩍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무릎까지 올리고요. 허리에다 걸치고요. 어깨 올렸다가 이제 번쩍 든 거예요. 자, 이런 게 천천히 꾸준히 실력이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가 이런 식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실력이 향상됩니다. 이렇게. 이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조급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조급함의 시작은 내가 지금 계속 해왔는데 왜 실력이 안 올랐지? 라는 생각을 할 때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지금 실력이 되게 안 늘어, 점수 정말 안 나와 할 때는요, 지금 이쯤 어딘가에서 벽을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벽을 밀다 보면요, 어디 희한하게 벽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실력이라는 건. 산이 이렇게 있어야, 자, 내가 올라갈 곳이 어느 쯤에 올라가야, 이렇게 해서 정말 힘들게 올라갔다가, 여기쯤 서야 앞으로 또 얼마나 내가 넘어가야 되는지 보이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 밑에 있으면 이 다음 단계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과정 안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 넘고 그러는 거랑 비슷해요. 자, 힘내시고요. 막 시작하시는 분한테 이런 얘기하면 겁주는 건가요? 아무튼요. 앞으로 이런 경험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이 경험을 이겨낸다 표현 좀 그렇지만 이 경험을 여러분이 견뎌내셔야 합격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게임할 때도 레벨 올리려면은 뭐가 좀 차올라야 되겠죠? 그거 차오르려면은 당연히 그 기간이 지나야 차오르죠. 게임 시작하자마자 만렙 찍을 순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봅시다. 본론 들어가죠. 자, 서양 분류사의 시작은요, 피나케스로부터 시작합니다. 분류사나 목록사나 모두 다 피나케스가 시작점이에요. 옛날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고 있었죠? 지금은 이제 이집트에 다시 지었어요. 다시 지어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이제 칼리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파피루스로 되어 있는 이 장소 목록을 만들어요. BC, 기원전 250년경입니다. 기원전 250년경에 칼리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장소 목록을 만들고, 그걸 만들 때 우리 인간에게 분류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류를 위한 분류 작업을 좀 합니다. 그것의 시작점이 바로 피나케스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서사 자료는 뭐가 주된 자료였냐면 점토판이 주된 자료였거든요. 근데 목록이라고 하는 거는 점토판에다 남기기에는 점토판이 제일 주된 서사 자료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이제 이집트에 있거든요. 이집트의 또 대표적 서사 자료가 아주 귀족들이나 왕들이 썼던 자료 중에 하나인 파피루스죠. 파피루스에다가
남겨요. 점토판은 깨지고 보존성이 좀 떨어진다고 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파피루스에다가 남기는 목록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바로 피나케스입니다. 그래서 피나케스는 기술의 대상은 점토판이에요. 근데 재질 자체는 뭐로 되어 있냐면 파피루스로 되어 있습니다. 재질은 파피루스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 기본적인 주요점이고요. 주요점이고요. 지점이고요. 켈리마코스 알렉산드라 도서관 목록이다. BC 250년 방금 설명드렸죠? 가장 오래된 목록입니다. 기원전 250년. 우리 칠략만 해도 BC 5년이에요. 이게 동양의 칠략입니다. 동양의 칠략이 이렇습니다. 자, 현재는요,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단편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존재하기는 하는데, 좀 많이 훼손돼서 쪼가리만 몇 개 남아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자, 이게 파피루스의, 죄송합니다. 말이 코이네요. 피나케스, 파피루스 이름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자, 파피루스 종이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 풀을 갖다가 교차시킨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격자무늬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교차시켜가지고 망치로 두들겨서 풀로 붙여가지고 만든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살짝 그 흐름이, 그 흔적이 보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만들고 여기다가 글로 남겼던 게 피나케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콘라드 게스너. 네, 게스너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서지의 아버지로 불리고요. 서지의 아버지로 불리고, 그러니까 서지라는 글씨랑 무슨 최초라는 글씨가 나오면 무조건 이 사람입니다. 트리타임이라고 하는 이제 수도원의 수도사, 아마 대표 수도사? 뭐라 그래야 되죠? 수도원의 원장? 예, 그 정도 좀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조직서지 기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사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 아니에요. 트리타임 같은 사람이 조직서지 기법을 만들었고, 그 사람의 서지를 조직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이란 표현도 좀 알아두세요. 조직은 organization, organize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조직이란 말은 우리가 좀 지금 현재 쉽게 이해하려면 영어로 되어 있으면 그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죠? 체계화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지 리스트의 체계화 기법을 이 사람이 처음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의 기법을 발전시켜서 세계 서지를 만들려 한 사람이다. 네, 세계 서지를 만들려 했고 실제로 일부 출판도 됐어요. 이때 당시에 어떤 학문적 배경을 보면은 이런 말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박물학. 지금은 없는 학문인데요. 이때는 박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하겠다. 이 박물학적 바탕에서 나온 게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이고 브리테니카 있죠? 그게 이 박물학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같은 경우가. 자, 트리타임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부출이라고 하는 개념. 이게 처음 이제 도입을 합니다. 부출. 이거는 목록을 들어야지 아니까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몰라도 되고, 이미 들으셨던 분들은, 부출이라고 하는 거, 부가적으로 접근점부터 추가적으로 만들어준다는 이런 용어들, 이런 뜻이, 이 사람부터 시작됐구나, 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서지에다 최초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게스너고요.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지식의 논리적인 분류에 따라 분류한 최초의 분류법이다. 지식, 논리, 최초, 이런 말이 나오면 게스너의 세계서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사람도 보면 재밌는 게 의사이자 박물학자. 박물학이란 말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의사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 의학이라고 하는 게 되게 추상적 학문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를 고치는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이분 중세분인데 중세나 이럴 때 얘기를 이렇게 어떻게 환자를 고쳤나 이런 거를 보면 좀 황당해요. 기가 막히기도 하고. 내과 의사들이 특히 의사 바닥에서는 되게 큰 그 역할을 하는 나름 힘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환자들을 놓고 이렇게 토론을 해요.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복통이 심한 환자가 있으면 의사들이 이랬답니다. 이거는 하늘 나쁜 기운이 들어간 것이니까 거꾸로 매달아서 토하게 해야 된다.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허리띠를 졸라매서
그 안에 있는 나쁜 기운을 이렇게 위로 뽑아 올려야 되는, 뭐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의사들이라 글쎄요. 상당한 지식인인 건 맞아요. 상당한 지식인 건 맞는데, 의학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랬었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외과 의사들이 원래는 없었고요. 이발사가 외과 의사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발 외과의라는 표현이 있어요. 서전이라는 표현, 서전들은 보통 이발사에서, 옛날엔 이발사였답니다. 이발사가 외과 의사 역할을 하고, 뭐, 째고, 사람이 몸에 칼을 대고 이런 거 자체를 되게 천박하게 생각을 했었대요. 의사들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랄까, 좀 그런 것들은 조금, 좀 아래라고 보는 이발사들한테 시켰고. 그래서 이발관에 보면은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 이렇게 있죠? 그래서 파란색이 뭐 정맥, 빨간색이 동맥, 흰색은 어떤 걸 붕대라 그러시는데, 붕대라기, 신경을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신경,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도는 거라고. 그게 원래 이발사가 옛날에 외과 의사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나오는 전통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건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 나왔던 것들입니다. 자, 아무튼 넘어가죠.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많이 샜네요? 자, 서지를 과학적으로 취급했다. 서지, 과학, 서지, 최초, 뭐 이런 말 나오면 다 세계서지입니다. 베케이스너의 세계서지입니다. 자, 학문을요, 요거는 시험에 이걸 말로 풀어서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학문을 예비적인 것, 기본적인 것, 예비적인 것은 필수적인 것, 수식적인 것이죠. 이거 봅니다. 필수. 이렇게 외우셔야 되죠.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혹시 저 기독교 신자들은 이거 좋아하시겠네요. 예수, 필수.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다. 그죠? 예수, 필수, 기본. 다 나오는데요. 자, 그렇게 뭐 약간 종교적인 느낌이 들지만 뭐 외우는데 어쩌습니까? 자, 외워보시고요. 요것들이 다른 거랑 섞여서 학문을 예비적인 것과 기본적인 것으로 보고 예비적인 것은 다시 필수적인 것과 수식적인 것으로 나눴다. 이런 말들이 책에 나올 때 코멘트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질문들이니까요. 자, 다음 넘어갈까요? 자, 아까 언어가 잠깐 나왔었는데 요런 아이콘 들어가면 요거 암기법입니다. 제가 심심하진 않고요. 전달하려고 만들어 본 건데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로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었죠? 세계서지가. 그래서 히브리어, 라틴어. 근데 앞자를 따봤더니 히그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히그라. 여러분 고대 신화에 나오는 동물 중에 이런 애들이 있었나요? 머리가 여러 개 달려있는 이런 동물. 요거 히드라라 부르죠.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히드라. 그 다음 우리 생물 시간에 배우면은 요런 동물도 하나 배우게 돼요. 요것도 히드라입니다. 촉수가 있고 제가 배웠던 기억이 이걸 이렇게 절반으로 잘라도 똑같은 개체가 하나 더 생기고 뭐 이랬던 애인 것 같아요. 이건 왜 나왔냐면 얼굴이 참 희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었던 겁니다. 여기서 절대 협찬받지 않았으니까 지울게요. 예. 자, 웃자고 한 거니까 짜증내지 마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노데예요. 노데. 이분은 프랑스 분입니다. 프랑스 분이고 게스너는 이제 주제가 21개 주제입니다. 게스너가 얘기했던 주장한 주제수는 21개 주제인데, 노데, 세계서지 편찬에서요. 노데는 12개를 주장해요. 노데는 12개. 그래서 게스너 21개, 노데 12개. 우리 이어서 나오죠? 이어서 나올 때는 이렇게 붙여서 그냥. 한 번에 쭉 붙여서 2112. 전 이렇게 외우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절반 딱 나누면 나비가 날개, 이렇게 데카코마니 이런 거 딱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나비가 날개 이렇게 펼치고 있는 것 같은? 그림은 못 그리지만요. 하여튼 그런 느낌도 들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도서관 설립법이라는 걸 줬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최초의 도서관학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12개 주제 방금 했죠. 자, 이때 당시에 신학이 최상이었어요. 우리 동양에서는 특히 중국 목록의 기본 특징, 뭐가 최상인가요? 유학이 최상이었죠? 고민할 게 없는 게, 어떤, 국가든 국가체계나 이런 데서는 사회체계나 국가체계든 그 사회나 그 국가에서 중시하는 사상체계가 있습니다. 그 중시하는 사상체계를 앞세우게 돼 있어요. 특히 고대 시절에, 옛날에는
옛날에 그대로 앞세우게 돼 있고, 제가 뭐 동양 분류사에서 동양 쪽, 그때 말씀드릴 때도 많이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그쵸? 많이 얘기했던 게, 유교가, 한나라 때부터 유교가 그 통치 이념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본법에서도 뭐 명분에 치우쳤다 이런 말이 유학을 맨 앞에다 앞세웠다 이런 말하고 연결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유교가 맨 앞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서양의 중세까지 지배하는 기본 사상은 뭐였나요? 기독교 사상이었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이 최상위에 먼저 나오게 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갈까요? 그래서 노대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브루넷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브루넷. 이 사람도 프랑스인데요. 프렌치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고, 프랑스는 좀 재밌는 게 파리 서적상분류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파리 서적상분류법, 그러니까 서적상 쪽에서 어떤 방법론이 좀 튀어나옵니다. 브루넷 하면 프렌치 시스템, 그 다음에 파리 서적상분류법, 이런 정도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주제가 독특해요. 아, 에, 이, 오, 우 모음을 가지고 5개 주류를 만듭니다. 그리고 신학, 법학, 과학예술, 순문학, 역사 등으로 하고 첫 번째 신학을 설정하죠. 여기서 이거 다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그냥 아예 이후 뭐 이것도 그렇고 그냥 신학이 앞에 나왔다. 기본 수준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고요. 이거 외우고 나중에 어떤 책하고 비교해봤더니 선생님이 순문학은 그냥 문학이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데 다 번역어니까 의미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런 정도로 나왔구나. 이랬구나 정도만 잡아내시면 큰 무리가 없으니까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치게 디테일해지면 공부의 진도가 안 나가요. 특히 역사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역사는요, 갑자기 역사학자가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흐름이구나, 이런 순서로 나왔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좀 독특한 사람이 나옵니다. 19세기 분인데요. 아까 브루넷도 19세기 사람이죠. 1810년. 근데 이제 한 명 더 나오는데 이게 슐라이언 마허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금 애니메이션이 껴있어가지고 죄송해요. 자, 슐라이언 마허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름 보니까 알겠죠? 독일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서지분류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근대 가면은 1940년부터 나오게 되는 분류표, 뭐 랑가란한테 영향까지 줬던 블리스의 서지분류법이 있는데 그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같은 거 보시면 안 되고 서지분류법이라는 이름도 여러 개 있어요. 존재합니다. 여러 개라고 있긴 뭐하지만 이렇게 또 복수의 존재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동명이 있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드 당문의 서지분류법이라는 걸 만들고 19세기에 출판됩니다. 어차피 이때 19세기 중반이죠. 가장 상세하고 포괄적인 분류법의 하나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표준세구분, 상관색인, 조합식, 기호 등의 DDC와 유사한 지점이 있다 이거예요. 요게 나온 책이 윤희훈 교수님 책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기출을 뽑아내다 문제의 지문을 구성하다 보면은 반드시 나올 만한 부분이에요. 게다가 그러니까 기본 기호는 LCC와 유사한 알파벳 다음에 숫자를 더하는, 그러니까 문자 뒤에 숫자를 더하는 뭐 이런 식의 방식으로 기호를 만들었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슐라이어마허 이 독일계의 목록 전통이 분류 전통이 미국의 DDC, LCC와 상당히 유사한 지점들을 가지고 있다. 영향을 줬다 말았다 뭐 이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요. 유사하다라는 건 아무래도 영향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뭐 이런 표현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윤희 교수님 책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우리 어디죠? 해리스 분류법, 뭐 베이컨의 영향을 받아서 베이컨의 항문 분류 체계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해리스 분류법 이렇게 얘기할 때 해리스 분류법 안에 베이컨의 영향뿐만 아니라 헤겔의 영향도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독일계의 영향이 없진 않다. 그래서 독일계 영향으로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영향을 줬다 말았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기보다는 유사한 점도 꽤 있네. 이런 거죠. DDC와 LCC. 독일 계열인데도 제법 있다. 우리 목록에서도 우리 목록사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프러시아 목록 규칙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 목록 규칙이라든가 분류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영국과 미국 계열이 내용들이 영국과 미국 계열입니다. 가끔 프랑스 끼어들었었지만요. 근데 독일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독일이 중앙유럽의 되게 대표적인 아주 되게 중요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나 뭐 되게 이렇게 큰 나라고 문호들도 많고 철학자들도 되게 많이 나온 나라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안정감, 그다음에 영향력 이런 게 제법 컸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법책에도 보면은 영미법계가 있고 독일법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분류 쪽에서 뭔가 나온다면 슐라이어마우어 했을 때 미국에 있는 DDC와 LCC 좀 뜬금없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되게 좀 높이 보고 있는 걸로 보여있더라고요. 자, 주제 구분 14개, 그 다음에 25개 하위 주제를 설정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드워드. 자, 이제 프랑스에서 놀다가 독일 한번 걸쳐, 지도 보면 재미있겠네요. 프랑스에서 놀다가 독일 한번 걸쳐, 이제 영국으로 갔어요. 영국으로 가서, 이제 에드워즈가 나옵니다. 자, 영국은, 우리 공공도서관 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공공도서관 운동 대중, 시민혁명이 일어난 나라가 두 개 나라가 있죠. 프랑스랑 영국. 두 개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도 이 시민혁명이 있었던 나라고, 그래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 왕정 몰락하고, 그 다음에 그 시민들의 권익이 올라가고, 힘이 세지고 하다 보면 이제 도서관에 대한 이용 욕구, 이런 것들도 커지고, 그래서 만들어지게 되는 게 영국 공공도서관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공도서관 운동이라고 하는 표현이 존재하고요. 1850년대, 이때가 보면 재밌네요. 1850년에 정보봉사론 공부하시던 분은 아시겠지만 1850년에 영국에서 공공도서관법이 제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1859년에 에드워즈의 이 얘기는 공공도서관법이 제정이 됐고 공공도서관의 이용 활성화에 대한 어떤 운동들이 있을 수 있었고 그때 사용되었던 분류표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게 존재할 수 있었겠다.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죠? Outline of Proposed Scheme Classification for Town Library.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말로 타운 도서관 분류표 개요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6개 주제 구분으로 되어 있고요. 세 구분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류는 문자고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가배열 공공도서관이니까 당연히 뭐랑 연결되겠어요? 공공도서관이니까 개가제와 연결이 되겠죠. 개가제 연결이 될 거고 개가제는 당연히 서가배열을 분류와 서가배열의 어떤 그 동일시 이런 관점이 좀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서가배열을 위한 분류표가 되죠. 맨체스터 공공도서관 등 영국 공공도서관에서 널리 차용돼서 사용됐었다. 이 정도 받으시면 되는데요. 자, 이것도 웃자고 한 거니까 너무 싫어하지 말아주세요. 배두나시죠? 누구더라? 옛날에 한참 인기 있었던 김현중이었나? 그쵸? 옛날에 야타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타 그러면은 이렇게 놀랬을 거예요. 애공하고 놀랬을 겁니다. 자, 다시요. 죄송합니다. 애니메이션이 더 있는 줄 알고 잘못 눌렀어요. 자, 야타고 애공 놀랐을 거예요. 자, 미안합니다. 에드워드 공공도서관. 네, 그거예요. 이건 타운 라이브러리. 뭐 이런 거. 타운 라이브러리를 위한 분류표 개요. 그쵸? 예, 저도 하고 힘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주류는 6개. 주류는 6개. 아까 브루넷이었죠? 브루넷 같은 경우가 5개. IAEO였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6개. 신학, 철학, 역사, 정치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역시 뭐가 똑같이 있어요? 신학이 앞에 있구나. 그러니까 공통점은 신학이 앞에 나온다는 거. 뒤에 뭐가 나온다는 것보다는 그냥 개수만 알아도 됩니다. 에드워드는 6개. 그죠? 그 다음에 브루넷은 5개. 게스너는 21개. 노데는 12개. 슐라이어마우어는 한 14개 정도 됐었나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개수, 그 다음에 맨 앞에 뭐가 있다? 신학이 있다.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19세기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DDC가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무슨 시절이었냐면은 서지분류 시절이었기 때문에, 총류적 개념이 별로 필요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어서 신학이 맨 앞에 나섰다. 존재한다. 뭐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미국으로 가요. 앞에도 영국도 있었고 독일도 있었고 그쵸? 쭉 있었는데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자, 미국은 베이컨, 아까도 잠깐 말했죠. 베이컨과 헤겔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해리스 분류표의 해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뒤로 마무리가 완성이 되죠. 자, 최초의 서가 분류라고 평가를 받아요. 자, 영국에서 공공도서관 운동, 공공도서관 운동의 대부 방금 전에 배웠죠. 서가 배열을 위한 분류다. 그게 서가 분류거든요. 근데 진짜 최초로 서가 분류다라고 할 만한 거는 해리스의 분류표가 최초의 서가 분류다라고 할 만한 거였습니다. 서가 분류와 서지 분류의 통합을 시도했어요. 원래 서지 분류라는 개념은 책자 리스트에 어떻게 소트할까? 어떻게 분류하여 배열할까? 이런 거에 대한 방법이었거든요.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서지 분류라고 하는 개념을 따져보면은 마침 이제 이런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수업 때 제가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하는데, 컨트롤 F키가 망가진 엑셀 시트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컨트롤 F키가 망가진 엑셀 시트. 그럼 어떻게 무엇부터 맨 왼쪽에 입력할 것인가? 맨 왼쪽에 뭘 입력할까? 그걸 정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중 하나밖에 못 쓰잖아요. 한 책당 하나밖에 못 쓴다 했을 땐 뭘 가장 왼쪽에다 배치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시작했던 게 서지 분류고 저자 기본이 이유고 한 것이죠. 하여튼 통합을 시도했고요. 기호법이 좀 독특합니다. 1부터 100까지 숫자로 일단 4덩어리를 나눠요.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과학, 예술, 역사, 부록은 부록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베이컨의 학문 분류를 어떻게 보냐면 사학, 시학, 철학 이렇게 보죠. 이 철학이 이제 사이언스 과학이거든요. 이쪽 되어 있고 시학이 예술이고 사학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역베이컨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역베이컨식이다. 자, 그래서 숫자 다음에 문자가 나오는 기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요 숫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문자로 소문자를 A부터 G까지 소문자를 한 글자 써가지고 서가 배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옛날에 한번 외워보기도 하려고 그러고 했었는데 이것까지 외워야 되나 싶기는 해요. 그냥 심심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A부터 G까지 소심하게 문자가 다른 애들 다 대범하게 대문자가 앞에 나오잖아요. 다른 애들은 대범하게 대문자가 앞에 나오지만 해리스 분류법은 소심하게 소문자가 뒤에 나와요. 숫자 뒤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은 말고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카터의 EC가 나옵니다. 카터의 EC. 대단한 분류표죠. 대신에 너무 대단해지려다 보니까 미완성됐어요. 미완성됐고, 참 미완성 분류표도 2개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유명한 것 중에. CC는 7판이 미완성이고요. 그 다음에 EC는 7표가 미완성이에요. 1표부터 6표로 완성됐습니다. 국회도서관에서 이런 지문이 나온 국회도서관 시험에서 이런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터 EC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나올 때 1표부터 6표까지 1표부터 6표, 총 6개의 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맞거든요. 거기까지는. 6표까지 완성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문과 좀 애매하게 표현이 나왔었던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요. 미완성 분류표들은요. 공통적으로 색인이 미완성이에요. 앞에가 완성이 안 돼 있으니 마지막 작업이 색인 작업이잖아요. 색인이 미완성이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주제를 이론적으로 배열합니다. 이론이 되게 뛰어나요. 이론이 뛰어나서 우리 EC라고 부르잖아요. EC, 그렇죠? 네, EC라 이론적이에요. EC라 이론적이다.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저렇게 외우면 됩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게 어떤 이론이냐? 주제의 진화, 어차피 도서관이 커나갈 거고 장소도 늘어날 거고 주제도 진화될 거야. 그렇게 되면 도서관의 성장, 장소의 증가, 사물의 진화, 따라서 모두 진화해야 돼. 분류표도 진화해야지. 이런 이론이 있었던 분류표라는 거죠. 그래서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서 1표부터 7표까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분류표입니다. 그래서 이 EC는요, expansive classification이에요. 전개 분류표라고 우리 번역을 해왔었는데,
전개분류표란 말은 저 이게 전개분류표란 표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전개한다. 전개한다는 expensive 영어 원래를 보면 확장 가능이죠. 확장 가능한 분류표, 확장성 있는 분류표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점점 커질 수 있는 확장되는 분류표. 이런 식으로 확장형 분류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서 네이밍을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번역으로는 전개 분류표. 그래서 전개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는 분류기호의 확장 능력이 좋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 바꿔 읽어야 돼요. 자료 조직에서 나오는 용어 자체가 좀 일본식인 용어 느낌 드는 거 종종 있어서 또 옛날 조어법으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어서 우리 방식으로 좀 더 이해를 하려면 EC의 expensive라는 영어 단어를 봤을 때 얘는 확장 가능형, 확장형 분류표구나. 전개한다는 말은 이렇게 뭔가 분류기호나 이런 것들 확장시킨다는 의미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LCC와 NDC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EC가 누가 EC에 영향을 주냐면 꽁트. M인데 꽁트가 영향을 주고 EC가 영향을 받아서 EC가 각각 LCC와 NDC에 영향을 줍니다. 뒤에 또 다시 나올 테니까요. 넘어가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분류기호가 대두자, 소두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그냥 참고로만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큰 대문자, 대두자, 두문자 큰 거, 작은 두문자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캐피탈 레터, 그다음에 스몰 캐피탈 레터 이렇게 부른 거니까 요게 작은 아래참자 정도 수준의 것이죠. 이런 식으로 분류기호가 구성돼서 나중에 청구기호나 이런 거 보면 배우시게 되겠지만 요걸 갖다 분류기호로 완성을 해서 하고 저자기호는 이제 순수하게 숫자로 넣어서 문자로 분류기호, 저자기호로 숫자 이렇게 탁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가 실패해요. 그래서 카터의 저자기호 표현은요 처음에 십진식으로 진행되다가 나중에는 문자 숫자가 섞여버리게 됩니다. 좀 아쉽지만 넘어가죠. 자, 카터 이분의 주요 업적. 이걸 듀이의 라이벌이라고 보긴 뭐하지만 14살 차이 정도 나는 거라서 듀이보다는 훨씬 더 선배죠. 선배이기도 하고 업적이 미국 내 업적이 대단해요. 영향력 되게 크신 분입니다. 일단은 보스턴 에서니엄 도서관 관장으로 봉직을 했고요. 뭐 어떤 책에서 보면은 뭐 보스턴에 있는 보스턴에서 뭐 최초의 공공도서관이 먼저 나왔네 뭐 이런 말들도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번 도서관 관장도 하시고 장서 목록도 편찬했어요. 이걸 편찬하다 보니까 실무적인 부분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사서들이 이거 우왕좌왕 하는데 내가 뭔가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네. 목록으로 사전체 목록 교치. 그 다음에 EC를 만들어내요. 4대 분류법 중 가장 이론적이다. 네, 이런 말도 하고요. 또 이분은 저자기호표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우리 분류에 있어서 자료 조직, 장서 관리 측면 또 정보 검색에 있어서 어떤 자료 조직적 측면에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분이죠. 저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듀이는 DDC 빼고서는 나머지 업적이 큰 게 없어요. 저자기호표에 대한 업적이라든가 목록에 대한 업적이라든가 이런 게 카터만큼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골고루 이 업적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이 카터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보기엔 진정한 강자는 이분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죠. 그래서 EC의 장점은 아까 뭐 기호의 조기성이 풍부하다. 근데 기호의 개수가 많으면 이 조기성이 떨어지거든요. 기억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A라고 하는 글씨에는 뭐 항상 뭐 어떤 의미를 주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기억하기 쉬운 기호가 많아서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그나마 조기성이 주려고 노력했다 정도의 뉘앙스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논리적이고 학구적이고요. 명사는 넘어가고 도서관 실제 기초했어요. 규모에 따라서 표를 선택적 사용할 수 있겠죠. 이게 되게 융통성, 우리 분류기호 일반 요건에서 배우게 될 거지만 분류기호 융통성과 연결되는 겁니다. 무한전개되고요. 한 나라에 관한 주제를 모을 수 있다는 말은 이거 잘 읽으셔야 되는데 옛날에 질문도 있었는데요. 한 나라의 책을 모두 다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한 나라에 우리나라 대표 도서관에서 이거 EC만 있으면 다 책을 분류할 수 있어. 이런 정도. 1000만 권 분류를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1000만 권 냈어요. 국중 이제 1000만 권 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때도 쓸 수 있게끔 분류표를 하겠다 해서 만든 거죠. 근데 단점은 미완성이고요. 색인도 미완성입니다. 기호체가 복잡해요. 아까 막 대문자 이런 거 나오고 PK 뭐 이렇게 소두자, 대두자, 소두자 뭐 이런 게 나오고 또 숫자 뭐 이렇게 막 나오니까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조기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긴 조기성이 풍부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래서 조기성이 없을 수 있지만 좀 주려고 노력한 지점이 좀 있다. 뭐 이런 식이고요. 주제 간 구분이 불균등하다. 어떤 주류에 가면요. 하위류가 8개예요. 근데 어딜 가면 88개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십진식 같은 경우에는 10개,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가면 또 10개, 또 그 밑에 가면 10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균등함이 좀 떨어지더라. 불균등성이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번 보실 분류표는 물편제 블리스의 BC인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 지금 현재 앞에서 봤었던 분류표들 중에는 지금 쓰이지 않는 분류표들이 꽤 있어요. 근데 블리스의 BC 같은 경우에는 EC나 뭐 이런 거는 지금 쓰이지도 않고요. 근데 블리스의 BC는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어디서 개정하는지 보시면 여기에요. B, C, A에 의해서 지금 현재 연구되고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리스의 BC가 되게 중요한 분류표이고요. LCC, DDC 이런 세계적인 분류표들 보다 사용도는 넓지는 않아요. 영국 쪽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용도는 넓지 않지만 되게 이론적이면서도 사용 가치 이런 면에서 되게 학문적 연구 가치 이런 면에서도 되게 중요한 분류표를 인정받고 있는 분류표예요. 게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랑가나단 있죠? 랑가나단한테 영향을 줍니다. 랑가나단 CC나 이런 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시작도 되게 그래요. 1902년도에 랑가나단 CC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랑가나단은 근데 CC를 1933년에 만들죠. 근데 1902년에 영향을 줬다는 거면 이제 랑가나단이 이제 분류에 관심을 가지고 막 공부할 때, 그럴 때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블리스의 분류 이론의 영향력이 이제 랑가나단에게 있었죠. 같다. 이런 정도의 흐름으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이제 꽁트를 얘기할 때 꽁트가 EC에 영향을 주었고 EC의 영향이 또 LCC와 NDC로 넘어갔다. 이런 이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꽁트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꽁트의 전문화 단계 원리를 반영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꽁트의 전문화 단계 원리가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알아두셔야 돼요. 전문화 단계 원리를 반영했다. 요 말과 함께 이제 등장하는 게 보통 뒤에 이제 요 슬라이드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선행류라는 개념이 나와요. 선행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 요런 거하고 연결되면서 4개 그룹으로 대별됐다. 그러니까 꽁트의 전문화 단계 원리를 반영하여 선행류가 배치되고 그 다음에 4개 그룹으로 대별되어 나타난다.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꽁트의 영향이 하나 더 있어요. EC뿐만 아니라 BC에도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책이 나온 거는 1940년부터 53년까지 걸쳐서 4책으로 발행이 돼요. 13년이죠? 14년이 되겠네요. 14년간 0부터 53년까지니까 14년간 4책으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기간이 크죠? 길죠? 긴 기간 동안 발행이 됐고요. 그때 만들어진 게 BC1이고 이때 미국에서 출간돼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가 다른 분류표나 이런 거에 영향을 따져보면은 어디서 오냐면 영국 쪽에서 미국으로 영향이 넘어오는 편이죠. 베이컨의 철학이 미국의 해리스나 DDC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는 블리스의 이 문헌분류는 BC는 역수출되는 케이스예요. 처음엔 미국에서 만들다가 미국에는 이미 누가 있냐면 그렇죠. 이때 만들어졌으니까 DDC랑 LCC가 다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어떻게 퍼지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BC2가 영국에서 출간되면서 역수출되는 것처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넘어가 있어요. 그 특징 보시면 우리 CC의 PMEST 기본 개념 있죠? PMEST. 그래서 P가 이제 본질, 그다음에 M이 재료, E가 에너지, S가 스페이스 공간, T가 타임이거든요. 요 PMEST 5가지로 나눴던 이게 여기 보니까 form, time, place, language, ethnic 등으로 5가지 분석 요소들이 들어갔다. 요게 특이하죠?
같은 게 어떤 영향 관계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랑가나단의 어떤 영향, 블리스에, 원래 블리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집어넣거든요. 블리스가. 그래서 이게 BC의 특징이 이거예요. 복수제 또는 복합주제를 모두 기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복수주제 기호화, 복합주제 기호화가 가능하기 위한 5개 공통 패식. 그래서 분석합성식 원리 수용. 그래서 BC가 분석합성식 분류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 BC1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BC2 시대가 되고 나서 보니까 CC랑 뭐 거의 같네. 뭐 이렇게 지금 연구가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책에도 나오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그 어떤 패싯이라고 하는 거. 패싯이 일종의 제 수업 때 말씀드린 패싯은 그 보석의 그 커팅된 한 면. 요걸 갖다 패싯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5개 면이 합쳐져서 마치 보석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되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패싯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패싯이 합쳐져서 하나의 분류교가 만들어지고 이 분류교가 이제 보석 같은 거다. 뭐 이런 의미겠죠. 분석합성식 원리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CC 탄생에 영향을 줬다. 요거하고 요거랑 완전 CC의 PMST랑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 특성 보시면 요 말은 꼭 요 말 나오면 BC입니다. 선행류라는 말 나오면 BC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학 상위별, 이것도 사이언스 베스트 뭐 이렇게 외우고 하면 되는데 좀 이따 할 거고요. 자, 선행류, 양자택일, 요런 정도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론적이면서 실제적이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론적이며 실제적이다. 자, 일단은 요거 암기법 제가 만들어본 거 하나 뭐 추가로 넣지는 않았지만 우리 앞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전치사 앞에 이전에 뭐 이런 거 할 때 before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펜이 안 좋아서. 자, before 그 다음에 BC 블리스. 자, 제가 무슨 얘기하려는 거 알 것 같죠? 양자택일이면 둘 사이에 between. 자, 이런 식으로 BC나 이 B 영어로 다 따져봤을 때 연상되는 건 다 B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렇게 뭐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기호법은 세 자리마다 띄어서 표기한다. 뭐 알파벳 대문자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오타네요. 소문제가 아니라 소문자인데. 소문자. 그래서 주류는 알파벳 대문자, 형식 구분은 숫자, 장소 구분은 알파벳 소문자로 한다. 이거는 뭐 나중에 가볍게 읽어보시는 수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말. 19세기까지 범용되는 하향식 지식 분류의 기조에 상향식 개념 분류 원리를 도입했다. 이 말은요, 상향식 개념 분류. 이거 조금 설명이 길어질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식이에요. 어떤 생각의 방식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하향식이에요. 자, 여러분, 교육학.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심리를 한번 분류해 보려고 그래요. 자, 교육심리 분류해 보자. 그럼 뭐 생각합니까? 교육학? 어디 있지? 사회과학 안에 교육학에 가면 교육심리. 있겠다. 교육학에서 다루는 심리학의 주제니까 교육심리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죠. 지금 우리는 어디서부터 생각했어요? 그 교육학이라고 것이 담겨져 있는 상위 개념. 사회과학 안에 교육학 안에 교육심리. 이런 식으로 판단했죠. 그쵸? 사회과학 안에 교육학 안에 교육심리. 자, 위에서 밑으로. 탑다운 방식. 이게 하향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고요. 상향식 개념은요, 바텀업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바텀업 방식이라고 불러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향식 분류.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자, 개념들이 아까 5가지 분석 원리가 있었죠? 이 5가지 분석 원리에 공통점을 묶어요. 개성이 똑같은 것끼리 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하고, 또 더하고, 또 더하면서 올라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향식 분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어디 안에 속해 있을까가 아니라 얘 자체를 놓고 이것들이 이것들을 묶으면 무엇이 될까? 뭐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료 분류 이론과 기법을 되게 발전시켰고요. 랑가나단의 분류 이론이라는데 되게 많은 영향을 줬던 분류학자로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블리스. 그 다음에 그게 아주 중요한 업적이고요. BC. 아까 슐라이언바의 BC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브라운이라고 하는 SC가 있어요. 영국 건데요. 뭐 간단해요.
영국 근대도서관의 아버지고 개가제의 선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인간의 지식을 4개로 대별했어요. 4개로 대별해서 주류를 구성했는데 이거를 외우는 거 되게 재밌어요. 이게 SC도 제법 이론성이 좀 있는 분류표거든요. 이론성이 있는 분류표인데 생각해 봅시다. 메탈 앤 포스, 이게 주류 구성의 원리예요. 처음에 우주의 원동력이다, 생명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마인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기록이 남는다. 이거 제가 봤을 때 기독교적 사고관 안에 들어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어차피 영국이나 이런 쪽 다 기독교 쪽이니까요. 자, 천지창조 생각하시면 돼요. 뭐 조물주가 뭘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 때 흙을 가지고, 그쵸, 힘을 불어넣어서 뭐가 만들어졌죠? 생명이 생겼죠. 라이프. 그 다음에 그에게 마음을 주었고요. 마음 주고 이제 혼자 사니까 그 여식에서 이브랑 같이 놓고 둘이 막 선악과 사과 따먹고 뱀한테 꼬임받고 이런 기록이 성경에 남아있죠. 이런 느낌이 든다. 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생각의 흐름도 막 그런 데 맞춰져 있는 것 같고, 천지창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료로 인간의 생명을 창조했고, 그 인간의 생명에 마음이 있고, 아메바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인간의 마음이 기록으로 남아있구나. 그게 성경이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자, 총류는 A 재료만 있고 다른 분류표에는 총류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재료가 총류고요. A1, A2, A3 이런데 다른 주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SC는 좀 재밌는 게, 이게 다른 것보다 이 특징, 이게 제일 중요해요. 특징 아주 중요합니다. 빨간색으로. 시험에 출제될 때 SC의 출제 지점은 대부분 여기서 나와요. 관점 분류표인가? 측면적 분류표인가? 이건 같은 소리입니다. 주제 집중 분류표인가? 이거거든요. 자, 관점 분류표 아니고요. 측면적 분류표 아니고 주제 집중 분류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관점과 측면은 내가 보는 관점, 내가 보는 측면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 둘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 수업 때 되게 많이 쓰는 거잖아요. 교육심리학. 어디다 분류해야 되나요? 방금 전에 했죠? 교육학에서 바라본 심리학이라는 주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분류규정 때도 하는 거죠. 그럼 심리학에 분류해야 됩니까? 교육학에 분류해야 됩니까? 우리 아까 교육학에 분류해야 됐죠. 자, 그러면 이 교육심리학이라는 책은 어디서 공부하는 거예요? 교육학에 분류해야 된 이유는 교육학에서 공부하는 책이 교육심리학이죠. 심리학자가 교육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책들이 분류되는 게 관점 분류표입니다. DDC, KDC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근데 SC는 뭘 집중시키냐면 주제를 집중시킨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교육심리학이라는 책은 어디 간다는 얘기지? 심리학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제를 분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용도가 제가 봤을 때는 이론성이 뛰어난 건 좋은데 실용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KDC나 DDC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고요. 이게 왜 나왔냐면요. 죄송해요. 애니메이션 좀 넣을 거 갑자기 나와서 당황했죠. 이게 다 제가 걔 눈에다가 손을 대진 않겠습니다. 갈색 눈동자 보이세요? 갈색 눈동자? 네. 브라운, 아버지, 아이드, 브라운 아이드 걸스라고 있지. 브라운 아이드 개, 미안해요. 빨리 넘어갈게요. 갈색 눈동자의 강아지, 브라운 아이드 개, 이런 내용의 그런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놀랬다고 째려보고 그러지 마시고. 자, 주제의 이론적 배열의 특징입니다. 자, 자연과학 분야 상위별, 아까도 나왔었지만 또 보입니다. 자, 주요한 주제를 같은 곳에 배열해요. 그래서 주제 집중 분류표죠. 이게 SC의 되게 주요 특징. 자연과학과 응용 분야가 접근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과학, 응용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응사인이 그 소리입니다. 범주표를 사용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주류표에 본표라고 하죠. 주류표라고 하지 말고 본표의 기호에 범주표 기호를 더해서 표현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주표를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책 리딩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본표 기호에 범주표 기호를 더해서 쓴 것입니다. 지역군표, 지방표를 사용했고요. 지역구분도 있다는 얘기고요. 얘는 A부터 X까지 썼기 때문에 적이 없어요. Y, Z가 공기호입니다. Y, Z 공기호. 그 다음에 열거세기는 사용합니다. 이거를 좀 이해하시려면 관점 분류표, 측면적 분류표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관점 분류표, 측면적 분류표의 특징 뭐냐? 관점 분류표, 측면적 분류표의 특징. 얘네들은 주제를 모을 필요가 있다. 그럼 어디에다 모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봤듯이 우리는 교육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에 분류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심리학적 접근도 하고 싶은 사람들 어떡합니까? 그럴 줄 알고 뭐가 만들었냐면 상관세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관세계는 소트가 심리학 안에 교육이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상관세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상관세계이 관점 분류표나 측면적 분류표에서는 상관세계를 써야 되지만 얘는 이미 주제가 1차 소트 기준이 돼버렸단 말이죠. 본표에서. 그러니까 그 상관세계이 필요 없겠죠. 열거세계는. 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교육심리학은 뭐 위주로 소트가 돼 있다? 교육학 위주로 소트가 돼 있는 거예요, 본표에. 근데 심리학으로도 찾고 싶은 사람도 있으면 뭘로 소트가 돼 있어야 되죠? 그쵸? 교육심리학에 심리학 위주로 소트가 돼 있어요. 심리학, 그러니까 주제에 따라서 소트가 돼야 되겠죠? 그 소트는 상관세계에다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소트가 두 군데 서로 다른 기준으로 소트가 돼 있으면 서로 보완되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관점 분류표, 측면적 분류 이렇게 나온 거고요. 여기 열거세계인 이런 것들은 그것하고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힘든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점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얘는 미완성도 아니고요. 만들다가 말았어요. 만들다가 이제 발행이 중단됐습니다. 그 이유는 찾는 도서관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뭔가 좀 불편함이 있어요. 이 분류표 자체의 이론성이나 이런 것보다 좋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 좀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기호법도 좀 복잡하고 색인을 2번 찾아봐야 돼요. 본표에도 색인이 있고 범주표에도 색인이 있는 거예요. 이 색인도 찾고 이 색인도 찾아서 둘을 더해줘야 되니 얼마나 복잡해요. 이중검색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색인 하나면 되는데 얘는 색인이 2개가 있으니까 불편하다. 딴 걸 쓰자. 그래서 바뀐 거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SC, BC, CC잖아요. BC, CC, SC. 요거를 사이언스 베스트 이렇게 암기하시면 간단하게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자연과학 분야를 상위에 배열했으니까 사이언스를 베스트로 한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방금 전에 이중적 검색이라는 얘기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방금 전에 이 SC에서 말씀드렸던 거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이거 심화 내용인데 자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설명드리는 것 뿐이에요. SC 가지고 시험에는 2줄 이상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된다고 고민할 것 같지는 없습니다. 자, 본표 주제와 아까 설명드렸듯이 본표 주제와 범주표 주제가 더해집니다. 얘도 색인이 있고 얘도 색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중검색이라는 소리예요. 본표 주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2100이고요. 점 찍고 숫자가 나오면 점 찍고 나오면 그 다음 범주표의 주제예요. 이것도 찾아야 되고 이것도 찾아야 되니까 얼마나 번거롭겠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더의 IC.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터내셔널 클래시피케이션인데요. 라이더의 IC는 RIC라고도 불려요. 이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이고 지금 영국 했고, 그쵸? 미국에서 영국 잠깐 갔다가 이제 거기서 실패보고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미국입니다. 26, 알파벳 대문자 26자를 다 써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알파벳 대문자 중에서 숫자랑 헷갈리는 애가 뭐가 있죠? 숫자 1과, I와 O 같은 경우가 숫자랑 헷갈리죠. 그래서 커터 샘번에서도 숫자 0은 쓰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분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순수 기호법이기 때문입니다. 알파벳 대문자 3자리만 씁니다. KDCP랑 또 비슷한 논리가 좀 어느 정도 보이죠? 1961년도에 만들었어요. 1961년도에 만든 거고, 그래서, 이 1961년도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이 ICCP가 떠오르더라고요. 61년도에 RIC가 있는데, CP 하나를 더 더해줘 볼까요? ICCP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RICCP 하면 1961년, RIC, ICCP.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있어요. RIC나 KDCP 있죠. 요거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죠. 사람 이름에 2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RIC는 문자 순수 기호법이고요. KDCP는 숫자 순수 기호법이에요. 자, RIC는 3자리 기호고요. KDCP는 4자리 기호죠. 자, RIC는 그래서 문자 순수 기호법으로 3자리 기호를 쓰고요. KDCP는 숫자 순수 기호로 4자리 숫자를 씁니다. 전 이런 거 보면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요.
제가 이상한 거죠? 자, 넘어갈게요. 잠깐 정리 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서양 분류사 이제 이렇게 정리 좀 몇 개 하면서 마무리 할게요. 자, 이론적 분류표 학문적 정리를 해보니까 DDC는 실제적이지 이론적이진 않아요. LCC 마찬가지, UDC 마찬가지. 근데 EC는 이렇게 되죠. SC도 되게 이론적이라고 평가받습니다. CC는 이론적이죠, 당연히. 자, BC 근데 이론적이며 실제적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자, 근데 얘네들이 그래 평가받는 거 이론적이다, 실제적이다, 뭐 실용적이다는 평가를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데 재밌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론적인 애들 세 가지 얘는 현재 쓰이지 않아요. 딱 하나 뭐만 BC만 현재 사용됩니다. 그래서 BC가 되게 특이한 분류표인 거예요. 이게 되게 특이한 분류표고 DDC, LCC, UDC 이건 지금 뭐 열심히 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서양 4대 분류표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보시면 서양 4대 분류표라고 하는 여기 이 서양 4대 분류표가 책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창수 교수님, 제 지도 교수님이신데 이분 책에 보면은 DDC, LCC, EC까지는 다 똑같아. 근데 윤인 교수님 책에 보면요. DDC, LCC, EC까지는 똑같은데 어떤 하나는 SC, 하나는 B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둘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둘 다 맞다. 그러니까 SC라 나오거나 BC라 나오거나 잘 판단해서 그냥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그 암기를 하려면 LED는 기본이죠. LED 스크린으로 외울 건지 아니면 LED B면 뭘까요? 볼. 자, 이게 LED 스크린이고요. 이게 LED 볼입니다. 이렇게 뭐 암기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들을 좀 더 해봤어요. 노대분류법 12개. 게스너도 있었죠? 게스너는 21개였어요. 자, 노대는 뭐 12개, 대형박물관 도서관 분류법은 6개, 브루넷 5개, 그 다음에 대형박물관 도서관 분류법, 이게 6개 시작해서 10개로 또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슐라이어마허 14개, 에드워드 6개 등에 대한 것 좀 알아두자. 정리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개정기관들 있죠? KDC는 당연히 도협에서, DDC는 DCD인데 이 DCD가 어디에 있는 기관이냐면 LC에 있는 거예요, LC. 그러니까 DDC는 LC에 있는 DCD에 EPC 위원들이 개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LC가, DDC는 LC에서 개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틀린 거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LC가 되게 많은 일을 합니다. UDC는 UDCC, BC는 BC에서 하고요. KCR은 KR에서 해요. 근데 요거 조심하세요. ECIP라든가 한국문헌본은 국중에서 합니다. 요것들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공기호 한번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공기호. 혹시나 몰라서 이런 것들을 뭐 나온다. 이게 이렇게 공기호만 딱 통째로 이렇게 딱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금물. 지문 중간중간에 끼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뭐 UDC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하다가 뭐 사가 공기호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 공기호를 알면 다른 지문이 틀렸다 맞았다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컨셉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암기인데 이거 한 번에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꾸준히 봐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CC 조심하셔야 되는데 CC는 요거 먼저 해놓으세요. 요 소문자 Z, 대문자 Z, 요 Z가 이게 Z가 아니라 제타, 그리스 문자 제타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그냥 이렇게 세목 정도의 기호에서 사용되는 거니까 참고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CC는 IOL 위주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양 문헌분류사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이제 뭘 봐야죠?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면서 여기서 부족했던 지점들 조금 더 설명드리고, 또 언더라인. 여기서 설명 이미 드렸던 거 이제 쭉 이어가면서 언더라인 치고, 여러분 나중에 복습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